1000년.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시간입니다. 고트족도, 훈족도, 아랍도, 불가르도 이 성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453년 5월 29일 29세 술탄이 이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메흐메트 2세. 그가 쏜 대포 한 발이 유럽 전체를 바꿨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1243년 셀주크 투르크가 무너졌습니다. 몽골 제국에게. 소아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셀주크가 지배하던 광대한 땅, 이제 주인이 없습니다. 수십 개 작은 부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베일이, 작은 부족장들이 세운 나라들, 서로 싸우고 비잔티움 변경을 약탈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스만 부족이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부족, 비잔티움과 몽골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 있었습니다. 족장의 이름은 오스만 1세, 1258년생. 그는 몽골의 압박을 피해 서쪽으로 왔습니다. 비잔티움 변경 마을 쉐위트,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299년 오스만 1세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신하도 아니다. 셀주크도 무너졌고 몽골은 멀리 있었고 비잔티움은 약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부족은 너무 작았습니다. 병력 4,000명. 다른 베이릭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오스만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점진적 확장. 한 번에 큰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 하나씩, 비잔티움 변경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복한 땅의 주민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 농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만 내면 된다. 종교도 지켜도 된다. 관용. 비잔티움보다 세금이 낮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는 우릴 착취만 했는데 이 투르크인들은 공정하네. 오스만 부족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은 또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가지. 이슬람의 성전사. 우리는 이슬람을 위해 싸운다. 기독교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다. 이슬람 세계에서 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랍인, 페르시아인, 다른 투르크 부족들 모두 오스만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오스만 부족은 이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씨앗이었습니다. 1326년 오스만 1세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오르한이 큰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부르사, 비잔티움의 중요한 도시. 성벽이 높고 방어가 견고했습니다. 오르한은 포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1326년 4월 6일 부르사가 항복했습니다. 오스만 1세는 부르사 함락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오르한은 부르사를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작은 부족의 야영지가 아니라 진짜 도시를 수도로 가진 겁니다. 오스만 부족은 이제 오스만 베이릭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술탄국. 정복자가 아니라 통치자, 약탈자가 아니라 건설자. 부르사에서 오르한은 제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체계, 세금 제도, 법정, 군대 조직. 작은 부족이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한은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비잔티움 심장부, 콘스탄티노플. 저 천년 도시를 언젠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 우리는 작다. 더 커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오르한은 계속 확장했습니다. 비잔티움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1330년대 소아시아 북서부 대부분이 오스만 영토가 됐습니다.
비잔티움은 무기력했습니다. 내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서로 왕위를 두고 싸웠습니다. 오스만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비잔티움 황제들이 오스만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 돈을 주겠다. 오르한은 웃었습니다. 좋다. 돈도 받고 너희 땅도 구경하겠다. 오스만 병사들이 비잔티움 영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용병으로. 하지만 눈으로는 땅을 살폈습니다. 여기 방어가 약하네. 여기는 식량이 풍부하네. 정찰이었습니다. 1354년 기회가 왔습니다. 갈리폴리 반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르한의 아들 술레이만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갈리폴리를 점령했습니다. 유럽, 오스만 투르크가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르크가 유럽에 들어왔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은 갈리폴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계속 보냈습니다.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군대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1362년 오르한의 아들 무라드 1세가 술탄이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야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겠다. 무라드는 발칸 반도로 진격했습니다. 1363년 아드리아노플 점령. 비잔티움의 두 번째 도시. 이제 오스만의 유럽 수도가 됐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디르네. 무라드는 수도를 부르사에서 에디르네로 옮겼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 제국이다. 발칸 반도의 기독교 국가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헝가리 모두 오스만을 막으려 했습니다. 1389년 6월 28일 코소보 평원. 세르비아 왕 나자르가 발칸 연합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투르크를 막아야 한다. 무라드 1세도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코소보 전투.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이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군대는 더 많았고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오스만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르비아 귀족 밀로시 오빌리치가 투르크 진영에 침투했습니다. 무라드 1세의 천막으로 들어가 술탄을 칼로 찔렀습니다. 무라드 1세 전사.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무라드의 아들 바예지드가 즉시 지휘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왕 라자르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오스만의 승리. 세르비아는 무너졌습니다. 발칸 반도는 오스만 수진에 들어갔습니다. 바예지드 1세.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별명이 번개였습니다. 일디림 바예지드. 그는 더 빠르게, 더 넓게 정복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복, 왈라키아 정복, 헝가리 침공, 그리고 마지막 목표 콘스탄티노플. 1394년 바예지드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8년간 포위가 계속됐습니다. 비잔티움은 절망했습니다. 황제 마누엘 2세가 유럽 각국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구해달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분열돼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곧 함락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402년 동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티무르. 중앙아시아의 정복자 티무르가 서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 바예지드는 포위를 풀었습니다. 먼저 티무르부터 막아야 한다. 1402년 7월 20일 앙카라 전투. 바예지드의 오스만 제국 대 티무르의 제국. 투르크 대 투르크 몽골. 전투는 재앙이었습니다.
오스만 대패, 바예지드 1세 포로, 티무르의 포로가 된 술탄.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예지드는 1403년 포로 생활 중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왕위를 놓고 싸웠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전 11년간 계속됐습니다. 제국은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부족에서 제국으로, 그리고 다시 무너진 제국. 오스만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살아있었습니다. 1413년 내전이 끝났습니다. 네흐메트 1세가 승리했습니다. 바지드 1세의 아들 중 하나, 12년간의 형제 전쟁 끝에 유일한 술탄이 됐습니다. 제국은 폐허였습니다. 영토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군대는 와해됐습니다.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네흐메트 1세는 재건에 집중했습니다. 확장하지 않겠다. 먼저 안정시키겠다. 비잔티움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발칸 국가들과도 휴전했습니다. 20년간 전쟁 없이 재건했습니다. 행정을 재정비하고 군대를 다시 훈련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1421년 네흐메트 1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라드 2세가 즉위했습니다. 무라드 2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이제 다시 확장할 때다. 발칸 반도로 진격을 재개했습니다. 세르비아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헝가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리스 영토를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유럽은 두려워했습니다. 투르크가 다시 온다. 1444년 헝가리 왕 블라디슬라프 3세가 십자군을 조직했습니다. 폴란드, 왈라키아, 세르비아가 합류했습니다. 바르나에서 투르크를 막는다. 11월 10일 바르나 전투. 무라드 2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십자군은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군대는 더 많았고 더 경험이 많았습니다. 헝가리 왕 블라디슬라프 3세 전사. 십자군 대패. 발칸 반도는 다시 오스만 수중에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무라드 2세는 승리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싸웠다.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다. 1444년 그의 아들이 술탄이 됐습니다. 네흐메트 2세, 12세, 어린 술탄. 하지만 유럽은 이 어린 소년을 우습게 봤습니다. 1446년 헝가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12살짜리 애송이가 뭘 하겠어? 오스만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상들이 무라드 2세에게 달려갔습니다. 술탄, 돌아와 주십시오. 제국이 위험합니다. 무라드 2세가 다시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네흐메트 2세는 물러났습니다. 굴욕. 12세 소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습니다. 무라드 2세는 다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헝가리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1451년 죽었습니다. 네흐메트 2세 다시 즉위. 이번엔 19세.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굴욕을 잊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즉위 후 첫 조정회의. 네흐메트 2세가 선언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겠다. 재상들이 놀랐습니다. 술탄, 그 도시는 1000년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술탄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성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네흐메트 2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다. 그래서 준비하겠다. 1452년 네흐메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스포루스 해협 유럽 쪽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루멜리 히사르, 콘스탄티노플 바로 북쪽,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 비잔티움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항의했습니다. 술탄, 우리 영토에 요새를 짓는 것은 조약 위반입니다. 네흐메트의 대답. 조약? 이제 필요 없다.
콘스탄티노플은 고립됐습니다. 육지는 이미 오스만 영토, 이제 바다마저 차단됐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는 절망했습니다. 유럽이 구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구해달라. 교황 니콜라오 5세는 답장했습니다. 먼저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을 통합하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조건부 지원.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고민했습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은 400년 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1054년 대분열 이후 서로를 이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452년 12월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서 통합 미사가 열렸습니다. 정교회 총대주교와 가톨릭 추기경이 함께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배신자, 이단과 손잡는 황제, 차라리 투르크의 터번이 낫지. 교황의 모자는 싫다. 분열.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부는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는 상업적 이익만 챙겼습니다. 제노바는 소수 용병만 보냈습니다. 헝가리는 자국 방어도 버거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혼자였습니다. 1453년 4월 네흐메트 2세가 움직였습니다. 8만 대군이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에 집결했습니다. 비잔티움 방어군은 7,000명, 병력 차이 10배 이상.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성벽이 있다. 콘스탄티노플, 1000년 동안 무너진 적 없는 철옹성.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첫째, 테오도시우스 성벽. 413년 건설. 두께 6m, 높이 12m. 3중 구조. 바깥 해자, 바깥 성벽, 안쪽 성벽. 적이 해자를 넘으면 바깥 성벽에서 화살이 쏟아집니다. 바깥 성벽을 넘으면 안쪽 성벽이 기다립니다. 더 높고 더 두껍습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 조건. 콘스탄티노플은 3면이 바다입니다. 남쪽은 마르마라 해, 북쪽은 골든 혼만, 동쪽은 보스포루스 해협, 육지 쪽은 서쪽 하나뿐. 바다에서 공격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해군이 지킵니다. 셋째, 골든 혼만의 쇠사슬. 거대한 쇠사슬이 만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문 위에 떠 있는 쇠사슬.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 안쪽은 완벽한 안전지대. 비잔티움 함대의 요새. 넷째, 그리스의 불. 비잔티움의 비밀무기. 액체 화염. 물 위에서도 타는 불. 배에 뿌리면 배가 통째로 불탑니다.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7세기부터 사용한 무기. 아랍 함대를 여러 번 격퇴했습니다. 제조법은 비밀. 황제와 소수 기술자만 압니다. 적들은 이 불을 두려워했습니다. 악마의 불. 이것이 콘스탄티노플의 힘이었습니다. 성벽, 바다, 쇠사슬, 불. 4가지 방어선. 고트족도 넘지 못했습니다. 훈족도 넘지 못했습니다. 아랍도 넘지 못했습니다. 불가르도 넘지 못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성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네흐메트 2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포, 화약 무기. 하지만 보통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1452년 겨울 헝가리 기술자 한 명이 네흐메트를 찾아왔습니다. 우르반, 대포 제작자. 술탄, 저는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흐메트가 물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도? 그렇습니다. 비용은?
우르반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비잔티움 황제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네흐메트가 웃었습니다. 내가 주겠다. 얼마든지. 우르반은 3개월 동안 거대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길이 8m, 포탄 무게 600kg. 한 번 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전하고 화약 채우고 식히고. 하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시험 발사. 대포알이 날아갔습니다. 1.5km를 날아가 땅에 박혔습니다. 1m 깊이로. 네흐메트가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성벽을 무너뜨린다. 대포를 콘스탄티노플로 운반했습니다. 소 60마리가 끌었습니다. 200명의 병사가 호위했습니다. 길을 닫고 다리를 보강하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1453년 4월 2일 거대 대포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벽 위 비잔티움 병사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공포. 저런 괴물은 처음 봤습니다. 4월 6일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네흐메트 2세가 마지막 제안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라. 목숨은 보장한다. 거부하면 도시 전체를 불태우겠다.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답변. 우리는 1000년 동안 이 도시를 지켰다. 신의 뜻이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 거부. 전쟁 시작. 네흐메트는 명령했습니다. 대포를 쏴라. 우르반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엄청난 굉음. 600kg 포탄이 성벽에 박혔습니다.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m 두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쏘고 또 쏘고 53일 동안 매일매일 대포가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비잔티움 병사들은 밤마다 수리했습니다. 돌을 쌓고 나무로 보강하고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성한 시민 5만 명 모두가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모두 돌을 날랐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1000년 역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53일간의 포위. 세계 역사가 바뀌는 53일이 시작됐습니다. 네흐메트 2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르반의 거대한 대포, 20만 대군, 그리고 1000년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집념. 53일 후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도시를 손에 넣은 오스만 제국은 이후 500년 동안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그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